제주도에서 장모님입니다. 인사드리는 드렸고요. 교육은 1차적으로 지금 하셔야 될 부분하고 그게 끝나면 원래 못했던 부분, 내가 아쉬웠던 부분을 또 얘기해 드릴 거고, 운동을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내가 14일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그 안에 요것만큼은 좀 해주십사 하고 그 얘기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좀 바꿔주십사 하고 얘기하고 질문 받는 걸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돼요? 예. 일단 농사지으시느라고 여기까지 농사지으는데 처음이신데도 여기까지 와주신 데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짜 찬사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번에 와서 교육시킬 때 하고 지금부터는 작물이 뿌리가 활착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아들 줄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서 지금부터는 진딧물 예방을 해주셔야 돼요. 각 밭에 표전에 가보시면 숫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진액을 빨아먹으려고 이 시기에 진딧물이 피기 시작합니다. 총체하고 이 시기에 그거를 꼭 예방해 주셔야 바이러스 감염이 안 돼서 호박이 상품이 나옵니다. 호박은 진딧물이 바이러스의 원인균이 됩니다. 진딧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책에서 이론적으로 나오는 건데 호박밭에 옆에 가지 묘종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으로 바이러스 감염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오기 전에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호박은 숫꽃이 피고 암꽃이 핍니다. 암꽃은 열매가 달린 꽃이겠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살충제를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수정은 벌이 먼저 많이 시키는 것 같지만은 파리가 제일 많이 시킵니다. 파리가 제일 많이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 시기에 꽃가루가 형성되고 이 시기에 살충제를 쳐버리면 벌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기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벌하고 파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살충제는 이제부터 금물입니다. 주지 마시고 지금 활착돼서 한 15일 만에 한 3마디에서 4마디의 아기순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는 이제 암꽃 분화, 숫꽃 분화가 다 이루어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요. 질소질이 13-1을 넘지 않는 비료로. 그래갖고 우비료로 주시고 거름을 지금 주셨는데 거름 퇴비만으로는 식물이 자랄 수는 없거든요. 생리 현상상. 그래갖고 질소하고 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소는 일정 부분 성장을 하는데 필요할 것이며 가리 성분은 꽃화 분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꼭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지금 3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될 건데요. 덕즙에 같이 가신 거는 모근에서밖에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해요. 여기 보시면 이 뿌리에서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어느 정도 가냐 하면요. 양쪽으로 한 80cm까지 가고 또 다시 뿌리는 성장을 안 합니다. 덩굴식물은 이 호박은 줄기가 나가서 암꽃이 피는데 절대적으로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 영양분을 빨아먹으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배를 하시는 분은 이 고랑과 고랑 그 사이에 추비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덕재배 같이 돼버리면은 줄기에서 영양분을 못 빨아먹기 때문에 모근을 계속 살려줘서 한 15일에 한 번씩 소량의 추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연리 가보니까 1m 80 비닐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정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재배가 힘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남해안에서도 했었고 한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추비를 못 줘. 관리가 힘들어서. 그거는 고추에 비를 주시지 어차피 군데군데 구멍 뚫어서 소량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또한 그게 왜 재배가 나쁘냐 하면 아들 줄기에서 줄기 빠져나가서 줄기에서 영양분을 못 빨아먹어요. 왜? 비닐로가 바닥에 다 쳐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이게 커가면서 자꾸 덤부리질 테고 그럴 텐데 추비를 못 주면 생산량이 떨어져서 이게 남해안에서 전부 다 사라진 농법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내년에 마지막 이게 다 끝나면은 내가 재배 시기를 좀 땡겨볼까 그럽니다. 이 시기도 좀 빠른 시기에 나와서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급박하게 이게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묘종에서도 관리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묘종이 왔으면 바로 적심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가운데 이파리를 생장점을 이렇게 따주시면 그러면 나중에 심으셔갖고 허리 아프게 적심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이파리 하나에 하나씩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줄기가.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 성장점을 이런 식으로 통으로 따주셔도 돼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 잡초 관리. 잡초 관리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이 가다 보면 이게 잡초가 올라오면 줄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 띄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이 지금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파스에 오기 전까지 추비 주시는 거하고요. 좀 나가면 한 3마디, 4마디 나가게 돼 있어요. 예, 나가시면 추비를 꼭 주셔야 되고 진딧물약 꼭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다음에 오면 제가 또 다른 그 수확할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랑 또 과가 이제 어느 단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수확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처음 하시니까 되게 열정들이 되게 많으신데 호박은 진짜로 솔직히 말해갖고 원가가 별로 안 드는 그 작물이거든요. 지금 요거 말고도 내가 지금 시험포를 영천 지역에 넣었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한테 내 노하우를 또 대입시켜 드릴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품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내고 원가를 어떻게 죽이느냐 그거거든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고 저도 강원도 교육도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돌아다니고 해갖고 이렇게 열정적인 지역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노력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그냥 궁금한 거 전부 다 물어보시면 제가 전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 관리를 조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지. 아, 참, 그거 하나 깜빡했네요. 실제로 처음에 이게 상토에 비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뿌리 활착을 빨리 시키느냐거든요. 빨리 시킬수록 이게 줄기가 빨리 나와서 생산도 빨리 돼요. 꽃도 빨리 돼요. 조금만 더. 예, 더 빨리 나올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은 물을 잘 푸셔줘야 돼요. 건조한 땅에서 이렇게 떠버리니까 뿌리가 활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갖고 물은 매일매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물을 푹 줬다 생각하시면 이파리가 파랗게 변하면 이렇게 하면 심어놓으시면 이렇게 진녹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이 자체로 자기가 뿌리 활착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 뿌리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10일 정도 지나서 한 번만 더 주시면 돼요. 물 관리 그거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궁금하신 것 네. 아까 비닐 한가운데 예. 호박 심을 때는 뭐가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석회라서 반갑습니다. 이제 그걸 했고요. 그리고 투비를 예. 이제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그 이란과 이란 사이 이야기하셨는데 예.
여기 이랑과 이랑 사이는 그게 좀 멀어서 포기와 포기 사이. 예,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예, 포기와 포기 사이. 예. 예. 근데 질소가 워낙 많아지면요. 예. 수박이나 호박이나 똑같이 전부 다 안 달아버리려고 성질로 줄기 생장으로 가려고 그러지 호박을 달아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얘네들이. 생리적인 현상이. 그래갖고 질소질이 많아지면 호박을 떨고 버릴 거예요. 하나 달고. 다시 안 달라 그럴 그렇게 거예요. 해서 이제 질소들은 13% 이하. 예. 예, 그 때문에 여기서 쓰시는 21-나 요소를 써버리면 얘가 한 번에 먹어갖고 그 시기에 줄기 성장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갖고 그 병태가 보시면 한 10m까지 날려버리거든요. 질소 많이 주면. 이게 10m 나가면 안 되거든요. 포기와 포기 사이 두면 양은 얼마 정도?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300평에 한 포로 가시면 될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포기와 포기 사이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을 주셔야 돼요. 숟가락 보통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양으로 네. 주면 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도 황산가리 성분이 들어가, 요즘은 전부 다 원예 복비가 다 황산가리가 섞여 있어서 대부분 보면 황산가리가 섞여 있을 겁니다. 황산가리가 주셔야 바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가리니까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비록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NPK.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에 이제 질소 이제 가리는 이야기 하셨는데 인산은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그 인산도 이런 함유된 비로 아닙니다. 인산은 필요 없습니까? 예, 인산은 그 자체가 무용성이기 때문에 추비를 줘도 작물이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추비로서는 절대 작물이 먹지 못합니다. 땅속에 들어가서 화학반응을 일으켜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산 자체는 식물의 성장에 뿌리에 관련돼 있지 절대적으로 뭐 다른 성장에는 관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비로 주는 거 아까 이제 땅에 숟가락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예, 손으로 액비로 주셔도- 줘도 됩니까? 액비. 예, 가능합니다. 예. 관주도 가능한데 그게 위험한 게요. 제가 유리온실이랑 뭐랑 다 가보는데 양액 재배하면 기계화해야 돼. 컴퓨터화 되지 않으면 어느 부분마다 장애가 오는 그 농법이거든요. 균일하게 pH도 봐야 되고 pH 찍고 막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걸 대입시킨다는 거는 또 불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있는 화학 비료로서 지금 퇴비들이 전부 다 나 있으니까 성장과 부피 성장과 착과 그 성장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 액비보다 이제 땅에 직접 보는 거는 예,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신 그 농법이 상당히 그 힘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안 하는 농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와도 엄청 걱정을 했는데 예, 저는 이 득재배하는 경우에 네. 이제 사실 이제 양과 방구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방구에서라도 아까 저 비닐 속에 뭐 뜯어서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긁고 비닐을 바로 이렇게 뿌려서도 어떡하가 근데 그 비닐을 그 이랑과 이랑 사이에 비닐을 덮으셨으면 예, 그러면 모근을 키우셔야 돼요. 어미 뿌리를에만 영양분을 계속 줘야 돼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 덕재배나 그런 데는 그렇게 멀칭을 하셨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15일에 한 번씩 추비 주셔야 돼요. 모근이 늙어버리면 성장을 안 합니다. 과도 안 커지고. 그리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덕재배나 그런 덕재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도 늘고 부패율도 상당히 줄여버립니다. 저희들 이제 또 비닐을 이렇게 흩었지 않습니까? 네네. 비료가 식물에게 주기 위해서는 이 비닐 넓이 때문에 다이어트 했을 때는 비료가 끝까지 공갈성 특성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저기 비닐을 가운데 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조 같은데요. 절대 안 그럽니다. 가에다가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 어제도 봤지만은 소장님네 그 표전에 가서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비닐을 덮어보면 이파리 나간 만큼의 뿌리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비닐을 어떤 환경을 가든 식물은 대부분 보면
양쪽으로 80cm까지 뻗어나갑니다. 지금 저 어린 상태에서 추비를 줘도 그렇게 그 방법을 뿌려도 효과가 있다라는. 예. 근데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예. 될 수 있으면 아들 줄기가 이게 줄기가 나온 데서 4마디에서 5마디 나오면 꽃필 준비를 해요. 얘가 그 시기에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암꽃도 피고 숫꽃도 피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면 꽃가루 분할을 시켜줘야 되고 수정도 시켜줘야 돼요. 꽃가루 분할을 잘 시켜주셔야 수정률도 높겠죠. 그래서 그때 화학비료의 성분을 좀 줘답사 하는 거고요. 뿌리는 것도 한쪽 아니고 양쪽으로 뿌리시면 또 효과가 더 있겠네요. 예. 근데 많이 주시지 마시고, 그래갖고 20kg 한 포면, 1항하고 1항에 뿌리는 그 양이 한 130에서 150평. 150평에 거의 한 20kg. 예. 그래갖고 비료도 많이 안 듭니다. 호박전에는 실로 원가가 저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보고 뭐 수박 장사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원가 적게 드는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비해서 이 농비가 50%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는 안방생이라 그림이 바람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예. 상당한 인건비가 듭니다. 저희들이 평당 한 3,200원까지 들거든요. 지금 이재배로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거 보면 661 빼면 한 평당 한 3,400원 들었을 겁니다. 저 경험상. 지금 저 밭에 가보면 개미들이 호박 그 주변에 좀 보이던데. 아, 그 진딧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딧물 좀 그렇습니까? 100% 진딧물입니다. 그죠? 진딧물 약치면 개미도 다 없어지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 농장에도 보니까 진딧물이 있던데 이번 주에 보시고 이제 진딧물 약을 좀 치시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이 전부 다 가운데 이런 꽃이 다 피었을 겁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동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게 꽃입니다. 이게 암꽃이 아니고 숫꽃입니다. 요거 다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가면 암꽃이 피고 숫꽃이 피고 암꽃이 피고 3마디에서 4마디 사이에 또 숫꽃이 피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수정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꽃이 피면 절대 살충제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살충제는 뭐 뿌리는 걸 써야 되냐 그러면 일단 액체로 뿌려버리십시오. 쉽게. 그리고 요즘은 뭐 진딧물약에 뭐 약들이 워낙 그 약 성분이 유효 기간이 길어서 한 번만 치시면 수확할 때까지 치시지 않아도 됩니다. 빵빠레 치자 빵빠레 독한다. 빵빠레 치자. 빵빠레 용기 치자. 오시가 영천 발전을 이해가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예, 예. 호박 잎은, 예? 호박잎, 예, 예. 호박잎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먹을 수가 있는지 예, 이게 식용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단점이 우리 맷돌 호박이나 조선 호박보다 좀 거친데요. 근데 이거 아까 까니까 괜찮던데 이게 잎을 이렇게 까줘야 되거든. 예, 제주도에서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 이게 그런데 저기 쪄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혼자 사는 분들 많으니까 호박잎 저기 몸에 좋다고 엄청 많이 차리니까 저것도 가공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라고. 저 먹는다 크네.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띄가지고 이렇게 까보니까 별로 안 까끄럽더라고요. 이게 크면 좀 더 예, 예. 거칠거칠 할 거고요.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예, 쪄가지고 된장이랑 예, 그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호박잎에 맷돌 호박잎에 향은 안 나고 예. 이게 단호박이라서 그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좀 아 달달합니다. 맞아 그래 제가 그게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농장에 제가 한 35만 평까지 했었거든요. 그 저희 농장에 일하시던 할머니들이 오면 예, 순지르기 하러 왔다가 그걸 가서 5일장에 팔았거든요. 한 예 맞아요. 5, 6년 시장 동안. 가면 2,000원치 몇 리터를 줘요. 네, 그래서 식용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꼭 물어보고 가려고 네. 기다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당도가 좀 있었다는 호박. 이거는 당도가 있으니까 먹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달달합니다. 예, 이거 있거든. 더 빨리 물러집니다. 맷돌 호박이 파리보다. 저거를 한번 생각해 가야겠네. 호박. 수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시기 정도 그 온도. 실제로 수확은요, 축적 온도가 그러면 먼저 한 한 16,000 정도 도시되면 돼요.
지금 착화되면 여기에 평균 온도 곱하기 24 하면 축적 온도가 나오는데 이쪽 지역에 한 25도 이상 되면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 되면 과가 상당히 빨리 익어요. 25도 이상 된다고 봐야 돼요. 보통 뭐 인터넷에서 보면 꽃가리가 뭐 서열이 뭐좀 이래 되면은 그때 뭐 수확하라고. 아, 이거 사진을 참 잘 찍으셨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와서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 이게 다 파랍니다. 이게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가 축적 온도가 과속이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코르크가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황색 띠를 두르는데요. 호박에는 심근이 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속 안에 하나 딱딱한 심근이 있고 외피가 또 물렁물렁한 외피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16,000도가 됐다고 딱 표현하는 것들은 호박을 딱 꼭지를 딱 따면 물 한 방울 안 나오세요. 축적 온도가 안 되면 호박을 딱 따버리면 호박에서 물이 나와요. 기존에 저기 플랜하고 맛없는 거는 전부 다 물 나오는 호박을 수확해서 꽃가리가 잘 돼요. 오늘 교육 받으신 내용을 유튜브로 하면 됩니다. 경북TV. 우리 박순아 고기야 모신데 경북TV 들어간 구독 쭉 누르면 오늘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예. 다시 한번 그 경북TV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그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중이라고. 예. 이때 그 단호박은 일반 호박같이 완전히 코르크화돼서 그 조선 호박같이 완전 코르크화 될 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게 되면 호박에 단호박은 당을 축적하다 나오면 표피로 다 표출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무슨 시간이 지나면 조댕이병 같이 생기듯이 그게 다 당으로 표출해버려갖고 소비자 그게 더 맛있는데 소비자들은 이쁜 걸 찾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수확 시기를 축적 온도를 16,000도로 봅니다. 그리고 저 일반 호박 네. 어떤 호박 이제 가을에 수확해서 자르면 네. 안에 벌레가 들어있는 호박. 그거는 내륙지방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돌아다녀봐도. 단호박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벌레통 나옵니다. 어. 근데 지금 이쪽에는 좀 덜한데 자양면이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양면. 예, 그 내륙으로 와서 산지 쪽에 그런 현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수확 시기를 이제 파종 시기를 조금 당기는 거거든요. 5월달 넘어가서 그러면 6월까지 되면은 이렇게 그 야생에 왜 벌레들이 많잖아요. 알 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순에 이제 하는 걸로 해서 하우스 재배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 저희가 5월 달에 했는 거는 더 늦게 하는 것도 더 일찍 하는 것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수확식 그 재배 그 식재 시기를 5월 5일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봉화 지역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이제 또 식재를 해서 하는데 9월 달 정도 되면 벌레통이 생기거든요. 꽃피는 그 시기하고. 그 우리 집에 호박은 딸 때는 벌레가 없는데 집에 좀 오래 놔놨다가 겨울에 자르니까 안에 이렇게 아, 그거 생기고. 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꽃 안에 이제 자리 잡혀 있어가 그게 열매를 맺힐 때 그 안에 있다가 걔들이 이제 호박의 영양분을 먹고 나중에 되면 이렇게 그 벌레통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박통, 제가 그냥 그 호박을 하나 그냥 이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 벌레가 올라오는 게, 튀어오는 게 2m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강원도에서는 좀 뒤에 뒤늦게 수확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건강원에 해당하는 거죠. 호박 그 애벌레들이 좀 그 영양소가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런 역할도 하는데, 저희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식재를 5월 5일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4월 5일, 10일, 15일, 5일 단위로 해서 또 다시 실험 재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 중복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제가 다 답변해드려요. 그냥 올려만 주시면 그 전부 다 앞으로도 다 답변해드릴 거고. 자기 밭에 있는 사진을 저는 오늘 그 자양면에 누굽니다 하고 사진을 올려주시면 사진으로 보고 거기에 지금 추비를 더해라, 물을 더 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꼭 3일에 한 번씩은 자기 농장에 사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성장이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자고 나면 막 이파리도 막 무성하게 쓰고 호박 잎을 따가 그 선생님 제주도에서 이런 국제회의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해본 거는 마른 목골로도 해봤고요, 제주도에서. 근데 저희들이 소관리 같은 거 쓰게 되는데. 근데 제일 걱정된 건 그게 좀뭐 동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채취제품. 네. 그리고 그 농약 있잖아요. 그게충 관리가. 예. 실제로 수확 때까지 한 9번 정도는 약을 살포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을 보고 이렇게 약을 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예방 차원에서. 아니, 현상을 보고 치셔야 돼요. 현상을 보고. 지수 좋으면 약 한 번 치고 끝납니다, 수확 때까지. 그리고 이쪽에 내륙에서 이게 우리가 습이 좀 많아서 내가 느끼는 건데 흰가루병이 혹시 올 수 있어요. 흰가루병 같은 거 오고 나서 약품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요즘 약재가 좋아서 거의 잡아냅니다. 예. 근데 아까 설명하셨던 진딧물 약 이야기하셨고, 네. 살충제는 지금 알았고요. 예. 살충제는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어찌 보면 지금은 저농약이 사라졌잖아요. 그 저농약 그 생산물이라고,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독성이 있어요, 고독성. 지금은 다 전홍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풀이거든요. 예, 줄기 뿌리에서 나오는 걸 다 위로 띄워버릴까봐. 그래서 지금 재배하시는데 그게 내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빨리 죽이는 게 그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는 여기에 더 이상 이렇게 달아매는 거, 노지에는 달아맬 필요가 자기가 알아서 뻗어갈 거고요. 덕재배는 한 가지가 달아매는 게 일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과수농사 많이 지으시잖아요. 복숭아, 포도, 영천이 이제 그 복숭아 포도가 되는데, 일반 복숭아하고 포도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약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덕재배는 달아올리는 거, 그 다음에 노지재배는 그냥 지켜보고, 그 다음에 노지재배 하나의 단점이, 이 땅에 대이면은 이게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포트를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끔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장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제주도보다 월등하게 농비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탭이 다 깔고 비닐 피복하고 식재하고 하면 그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확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풀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면 호박인데 영양에 가야 될 게 풀에 가기 때문에 당도도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봉화에서 일부 식재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제가 영천으로 온 이유거든요. 그런데 영천은 또 워낙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에 풀 관리만 잘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아마 제주도보다 저는 오히려 더 뛰어난 호박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거 풀 관리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풀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진딧물약 치시고 풀 관리하는 건 뭐 의뢰 어느 농사라도 하는 것일 거고 추비 주시는 거 저 오기 전에 그만큼 커버릴 겁니다.